오늘은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로 있고요. 네. 예, 이전에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랑 함께 기업 산업 분석, 거시경제 분석, 예, 저는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2022년에요. 예. 코스피가 3,000 넘을 때 예. 2,2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정말 2,150인가요? 거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셔서 2013년에 교수님께서 보시는 전망이 궁금합니다. 예, 2023년 경제는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경제도 거의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고요. 네. IMF나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다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 정부에서 한 1.6%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한 1.2% 저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금융시장에서는 늘 주가 같은 게 미리서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경기 침체다. 예,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될 텐데 내년 이후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년 이후 경제를 전망해 줄 수 있는 게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보고 올해는 좀 미래를 내다보자. 현재 나타나는 경제 지표는 전부 안 좋을 텐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투자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3,300 갔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게 낙관적이었거든요. 네. 코스피가 4,000 간다. 이런 좋은 전망만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럴 때 선행지수 같은 것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융시장에 있을 때는 현재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예, 거의 경기 침체, 심지어는 아래 공포, 뒤에 공포, 리세션, 디프레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예.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보자. 올해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미래에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예. 지금 좀 돌아는 섰나요? 아직 안 돌았다고 아직 있어요. 안 돌아선 거죠. 예, 그런데 조만간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경기를 전망하고 주가를 전망할 때 보는 게 OECD나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OECD 거는 2021년 5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졌고요. 통계청은 그해 6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예상해 보니까 아마 1, 4분기 말쯤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선행지수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000이 넘었을 때 제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제지표도 봤지만은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올 1, 4분기 말쯤에 선행지수가 저점을 친다는 것은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경기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의 강도 이런 것들은 마일드하고 하드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올해는 조금 하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이 0.3%로 전망해 놨어요. 사실 0.3%라는 것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에 가까운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현재의 경제 지표고 금리나 애한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은 다 미리서 주시장을 반영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경제 지표를 보자. 올해는 제가 꼭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경제 지표를 보자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주식이나 이런 자산을 조금 모아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올해 주식 비중을 좀 늘리자. 특히 미국보다는 우리 비중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예, 제가 작년 하반기, 재작년,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주가를 각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M2, 이동성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그때는 이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다 가대평가됐어요. 특히 일평균 수출입에 대해서는 한 30% 이상 가대평가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평가된 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들어서는 주식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보다 최근에 주가가 좀 빨리 올라버리네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4분기에 주식 비중을 한 30%, 네. 100을 사신다면 한 30% 사고 올 1, 4분기 초반에 나머지 70을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일, 3일 날 단 이틀 떨어지더니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지고 코스피가 2,400이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는 빠릅니다만 물론 빠르게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작년 9월에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저점이었을 것이다. 네. 물론 예상적인 충격이 오면 또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2,135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다.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라는 거죠. 올해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마 올라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텐데 네. 근데 주식시장은 내년은 경제가 좋아지겠지. 이런 전망, 선행지수 같은 게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지금부터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400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살 틈도 안 줬었어요. 네. 잠깐 떨어지다 이틀 떨어지다 그 이후로 계속 올라버렸고요. 근데 이 올라버린 이유를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엄청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기는 팔아야 되죠. 사실 그 2020년에 우리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21년 상반기에 3,300 오를 때까지는 외국인은 팔고 우리 기관들이 또 팔고 개인들만 샀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개인들만 팔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주가 가대평가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요거두면서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개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셔가지고 돈을 좀 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은 팔고 외국인들이 지금 싸져가지고 외국인들이 또 돈을 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2,400도 저평가 국면이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명목 GDP로 측정해 보면요. 예, 작년 말에 코스피가 2,236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때 한 24% 정도 코스피가 저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그 명목 GDP는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 GDP 1%, 물가 2% 하면 명목 GDP는 3%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명목 GDP 3% 가정하면은 올해 제가 적정 주가를 추정하면은 3,090 정도 나와요. 네. 지금 3,000 이야기하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3,300 했을 때 2,200 이야기한 것처럼 3,000 이야기면 또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결국 거기에 접근해 갑니다. 예, 그만큼 주가가 추세선에서 밑으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죠. 네. 예, 작년 말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그 명목 GDP에서 한 24% 저평가됐는데요. 제가 2000년부터 쭉 저평가 정도를 구해보니까 저평가 정도가 작년 말에 가장 심각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예, 명목 GDP에 비해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올해 들어서는 주식 좀 사가지고 좀 우리 부를 늘려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본 것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살라고 그랬는데 살 기회를 안 주고 너무 빨리 올라버렸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빨리 올랐으니까 조정을 아마 보일 겁니다. 예, 그때 조정 보일 때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이제 저점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3천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이게 2년 동안 약간 하락장, 횡보장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서 그런가 이제 지치기도 하고, 아, 이게 좀 떠나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지금 뭐 고객의 탁금이 한때 80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50조 원 안팎에서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94조 안팎에서 계속 정체입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평가됐을 때 조금 더 그런 주식 투자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개인들이 좀 더 부를 늘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정체되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지수가 진짜 3천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다. 네, 시간의 문제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사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 사야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5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근데 삼성전자가 1분기 그 매출액 이익을 발표한 날에 1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때 발표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영업이 4조 5천억. 네. 33분기 만에 최저치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그러네요.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4분기 영업이익을 이미 52,000원 주가가 반영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 삼성전자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저도 뭐 삼성전자 이익은 제가 추정할 수 없으니까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올해는 뭐 D램이 일부 애널리스트는 적자난다고, D램 분야에서 적자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년 보니까 다 올해보다 이익이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직원들 대상으로 큰 강당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1층에 가보니까 이렇게 전등을 많이 꺼놨더라고요. 경비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경비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획했던 것보다 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획보다 줄인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더 어려우면 줄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어려울 때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를 안 줄이고 더 하는 기업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전등 끄는 거 보니까 아마 다른 데서도 비용을 많이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의 삼성전자 주식 뭐 사셔도 된다고, 물론 최근에 뭐 급하게 좀 반등해가지고 이 시점에도 사도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2, 3년 기다리면 또 9만 원 넘고 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1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떠나면 안 되고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참 역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늘 그 전염 효과라고 그러죠.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주시장 이제 거품이 발생하고 붕괴되는 거를 전염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좋고 언론에서 좋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다 빠지는 거죠. 좋은 것만 보죠. 사실 좋을 때 나쁜 것을 봐야 되고요. 요즘처럼 나쁠 때 좋은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사고가 좀 기울 수밖에 없는데요. 늘 뭐 좋을 때 우리가 나쁜 걸 한번 찾아보고, 요새처럼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좋은 걸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참 공부를 더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번에 경제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런칭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강의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경제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거시경제 지표 분석이라 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죠. 사실 선행지 순환변동치나 장단기 금리차나 유동성, 이 세 가지만 보면은 현재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봐야 할 핵심 경제 지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자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그 녹화를 해놨어요. 네.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저 어스 얼라이언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될 텐데요. 예, 아유 너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 22년에 그 코스피 3,000 넘을 때요. 와 그때 2,200 이거 전망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뭐 한 언론하고 2,200 인터뷰해가지고 2,200을 제목으로 내놨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은 중간에 넣어도 되는데 제목만 좀 빼주십시오. 썸네일 제목.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제목을 그런 식으로 내놓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언론. 네,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다는데. 진짜요? 예. 근데 이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이 다 욕이었대요. 사실 저는 댓글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기자분이 뭐 댓글이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그 기사를 보라고 이야기를 못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사실 3,300 가는데 2,200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도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OECD 경기 선행지수, M2 유동성. 예,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보셔서. 판단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가대평가된 거는 제자리를 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주가라는 게 이 나쁜 놈이거든요. 네. 떨어질 때는 경착륙을 해버려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적정 수준 이하로 또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2200 뭐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떨어졌죠. 2135까지 작년 9월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올해는 꼭 한번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산을 또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교수님의 이 경제의 정석 강의 한번 또 많이들 한번 수강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또 이번에 이제 나온 신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빅 웨이브 거대한 변화 이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그 고금리의 해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뭐 우리 경제 금융시장 하도가 고물가,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고달러. 그래서 상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 해소될 거다. 이게 이제 책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경기 침체로 많이 낮아질 것이다. 물가가 낮아지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경기가 나쁘니까 미국도 금리 못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금리 떨어지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거의 4.6%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보니까 3.4%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지금 회사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AA- 이 회사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네, 제가 좀 몇 달 전에 은행에 5% 예금으로 예금을 한번 가입해 봤어요. 이게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5% 금리 안 주거든요. 거의 다 3% 후반으로 지금 낮춰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금리 낮추고 있다, 낮춘다 이런 보도들이 거의 여러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대출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리가 떨어진 것은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이거든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은 돈이 부족한 상태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작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자금순환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나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군요. 네, 돈이 남아도는 경제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어려우니까 기업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조금만 시장이 안정될 조짐 보이면은
대기업들은 돈을 안 빌렸을 거예요. 지금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 돈이 남아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금리는 시장에서 먼저 정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떨어지고요.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3.5%까지 1월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3.75%까지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유지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하는데 이 시장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앞으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물가상승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락 속도가 문제죠. 물론 과거처럼 1, 2%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저는 뭐 한 4, 5년 지나면은 또 금리가 1 내지 2% 시대에 또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 정도를 이 실물 경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 1%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도요. 지금 미국도 미 연준 위원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작년 9월, 10월에 뭐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10% 떨어진 거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이 지금 4.5% 금리에서 미국 경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 못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3.45%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 경제가 4.5% 금리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지금 금리 계속 올린다고 그러는데 물가 때문에. 그런데 늘 보면은 시장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4.6 뭐 이럴 때 채권 투자 강조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4.6에서 채권 사신 분들은 지금 돈 많이 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이 뭐 3.3%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10년 기준으로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또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채권 사셔도 괜찮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계금융자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채권 비중이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2.1%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채권 사셔도 된다.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버리면 채권이라는 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원금, 이자, 국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자산의 일부는 꼭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 특히 젊은 분들은 아마 채권 투자하시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수익률도 별로 변동이 없고 최근에 물론 수익률 변동이 컸었습니다만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수익률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분일수록 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지켜야지 돈을 늘릴 기회가 오면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채권이 돈을 지키는, 국채가 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꼭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교수님께서 한 1억 정도 여윳돈 있다고 하면 채권과 주식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겠어요? 작년 뭐 제가 9월, 10월 뭐 이 무렵에는 채권 투자 많이 하시라고 권유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고 적정 수준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채권은 한 2천만 원. 저는 지금을 뭐 제가 선택한다면 주식을 한 8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채권에 이제 거의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근접해가고 주가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아까 주식 비중을 늘리라 했을 때 네. 그 미국 주식은 아직 덜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서기 한국 주식이 더 저평가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조금 고평가돼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명목 GDP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는 한 24% 정도 저평가돼 있다. 근데 같은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주가는 13%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지금 S&P 기준으로는 3,6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겁니다. 근데 지금 4,000 안팎이니까 10% 정도는 떨어져야지 적정 수준에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 방송에서 그 미국 주식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사시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거를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환율도 고려해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한 10% 떨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기간의 문제입니다만. 네, 그럼 미국 주식 샀다가 잘못하면은 주식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한 차선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정말 똑똑한데요. 제가 매주 그 세계 주식형 펀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보니까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요. 주식형 펀드 돈이. 그래요. 그게 이머징 마켓으로 오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시아 중에서도 최근에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앞으로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이게 10년 단위로 미국의 수익률이 높았다가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높았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는 이머징 마켓이 높았습니다. 90년대는 미국이 높았고 2010년까지는 또 이머징 중국에서 올랐고요. 2010년에서 2020년은 미국이 좋았었어요. 이 10년짜리로 미국이 좋았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최근에 이런 돈의 흐름 아직 뭐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흐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3개월 돈의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10년을 예고해 주는 것이 아닌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새 돈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뭐 인도, 중국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다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작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베트남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떨어진 나라가 올해는 오를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 베트남 이런 시장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머징 국가들. 그렇군요. 예. 교수님, 혹시 요거는 좀 여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냥 뭐 우연한 건가? 혹시 뭐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도 사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번에 어떤 강의가 주로 어르신들 대상인데요. 비트코인 질문 나오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비트코인 뭐 실체도 없고 화폐 기능도 못하는 걸 사야 되느냐. 그러는데 아직도 화폐의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젊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요새 이제 제가 예측 모델에 그 비트코인도 넣어서 예측해 보는데요. 비트코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예요. 근데 미국 금리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 가치 이미 떨어졌고 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사시라. 그런데 비트코인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사시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냥 투자 자산의 한 10% 이 정도만 투자하시고 그냥 보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 어르신들한테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1% 정도 올라요. 네. 최근에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면서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금값은 20% 정도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도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젊은 분들은 비트코인 하시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은 금을 좀 뭐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으로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투자의 수단으로는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홍콩에 그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그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렇게 또 그 학계로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현장에서 완전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자산운용이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데 비트코인 ETF 같은 걸 출시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미국 일부 저 금융회사들은 이미 저 네, 맞아요.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ETF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ETF가 나오면은 사고 싶어요. 그러세요. 근데 아마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비트코인 ETF 만든다면은 뭐 아직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그냥 한번 출시했다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테스트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음 세대를 읽고 이게 투자의 그런 것으로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런 게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는가? 2008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거든요. 2008년에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 경제,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과거보다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투자 수단으로서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일부는 투자하셔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이 빅웨이브 거대한 변화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배분 전략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우선은 궁금한 게 좀 한국의 실물 경제가 이번에 진짜 1.6%? 올해 1.2%, 물론 정부는 1.6%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 정도요. 그러면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 머물까요? 아니면 좀 나아질까요? 저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2%, 한 1.9% 이런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 결정한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인데요. 뭐 노동 계속 감소하고 있죠.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자본 스탁을 이미 많이 축적해 놨어요. 과거처럼 투자 안 할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뭐 제도 주변에 보면은 이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한쪽 사람은 이쪽으로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대통합해가지고 생산성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이 구조적으로 2% 혹은 1.9%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그렇게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더 찾아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뭐 생산성을 늘리고요.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업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뭐 그 변화 조짐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게 현재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반도체 잘하죠. 2차 전지 잘하죠. 그 다음에 우리 요새 보면 엔터테인먼트, BTS,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계속 나오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단계 올라갈 수는 있죠. 그렇군요.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쪽 이런 쪽 좀 주목하고 계신 거군요. 네, 교수님. 책에서 고금리의 해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1%에서 2% 정도의
저금리 국면으로 예.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다, 예.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예.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부동산도 좀 상승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앞으로 그 논쟁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심화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하는 거 일간신문에서 예, 저를 비관론자, 어떤 분을 낙관론자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분류를 해놔가지고 견해를 비교해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낙관론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저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집값이 못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아직도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가는 제가 뭐 이전 시간에 저평가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예, 집값을 평가하는 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월세에 비해서 상대적 집값이 얼마나 높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 놓습니다. 제가 평가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저 책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거기 참고하시고요. 네. 근데 요새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죠. 아, 소득. 예.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집값이 30-40%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PIR이에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예를 들어서 서울 중간가구 기준으로 하면요. 2021년 말에 19배였었습니다. 네. 이 의미가 뭐냐면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중간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간을 저축해야 된다. 하나도 안 쓰고? 예. 지나치게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까지 통계가 나오는데요. 작년 9월 17.7배였어요. 19에서 17.7배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008년 이후 장기 평균이 12배입니다. 그러면 12배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려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소득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죠. 뭐 소득이 좀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많이 임금 안 올려주죠. 네. 그러면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게 12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17.7배에서 12배 접근하려고 하려면 집값이 한 30%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주택 사이클을 보면요. 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저는 KB 국민은행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1986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올해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것도 있는데 KB 거를 장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분석하는데요. 작년 6월이 정점이었어요. 이제 올 1월까지 7개월 떨어진 거죠.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 사이클 보면 7개월의 사이클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최소한 3년은 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거라. 로버트 실레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했습니다만 주가보다 집값 예측이 더 쉽다는 겁니다. 집값은 한쪽 방향으로 오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오르고요. 떨어지면 한쪽 방향으로 상당히 오래 가는 게 집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예측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집값 이렇게 하락 사이클이 7개월에 그친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랫동안 집값이 더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90년대까지 집이 엄청 올랐거든요, 집값이. 집을 투자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급락하고 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그냥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안 오르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거 비관적으로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 같은 사람들 은퇴,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못 오를 것이다. 근데 집값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오른 이유는 그동안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어요. 가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집 수요가 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잠재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득 증가 속도가 앞으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 뭐 통계청에서 가구 수를 장기적으로 추정해 놨는데 2029년에서 2030년이 서울 가구 수가 정점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득도 별로 안 늘어나고 가구 수마저 줄어들면 우리 집값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인구론이라고 해서 예. 한 2010년도 때도 한번 나왔다가 예. 이번에 이 집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는 진짜 인구가 줄고 있고 예. 가구 수도 주니까 정점을 찍고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가구 수가 계속 증가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값 상승을 떠받친 가구 수가 이제는 2029년, 30년 서울의 경우랍니다. 네. 서울이 제일 먼저 줄어들더라고요. 네. 가구 수가 줄어들면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아,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 살짝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7개월 정도 하락하면 보통은 한 3년 볼 수 있고 7개월 하락해서 끝나는 적은 별로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정책도 나오고 그래서 그럴까 약간 한 1억 정도 이렇게 다시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나와서 그걸 또 인증해서 이렇게 카페에서 많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그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게 조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 정책이 부동산 방향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20번 이상 억제 정책을 냈는데 집값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계속 지금 규제 안 하, 사실 좀 가감하게 하죠. 근데 어떤 대표님 일간신문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로 규제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집값 하락 못 잡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뒤로 정부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부 규제 완화가 이게 집값 뭐 정도는 조금 바꿀 수 있지만 추세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규제 완화하고 있는데 지금도 규제 완화 중에서 그 두 가지가 남아있죠.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지금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DSR이라고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연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 은행에서 400만 원까지만 대출해 주거든요. 그 40%는 아직도 규제를 해제 안 해놨는데 저는 결국은 정부가 강남 3구, 용산 그 다음에 DSR까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제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가대평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건 약간의 그 주식시장처럼 약간 이렇게 빠지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약간 반등하고 다시 그렇죠. 빠지잖아요. 예. 이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등산할 때 사실 오를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부상당할 위험도 높고. 부상당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조금만 좀 언덕이 있어 좀 기뻐했는데 다시 내려오고. 지금 뭐 작은 언덕 정도 뭐 추세로 보면 그런 것이라고 약간 반등한 지역이 있다고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려오는 길에 잠깐 언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주택자분들한테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해서 또 대출도 한 5억까지 이렇게 저리로 또 해준다고 막 정책을 피는데 무주택자분들이 그렇다면은 그런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더 지켜볼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집은 저도 뭐 집 살았다가 전세 살았다 이런 걸 반복해 봤거든요. 그런데 집은 하나 사는 곳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 갚을 능력,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요. 뭐 저는 언제든지 집을 사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돈, 능력만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저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활용해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무리하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급매물 이런 것도 내놓을 수가 있죠. 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동산이 다시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려면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득은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 부분하고 좀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목 소득이 명목 GDP만큼 장기적으로 임금이 성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명목 GDP를 봐야 되는데 명목 GDP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실질 GDP, 실질 잠재성이 2%라고 그랬는데 물가의 1% 장기적으로 오르면 명목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뭐 3% 정도는 소득이 매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PI를 봐서 평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많이 떨어져야지 거기 평균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직 20-30%는 더 빠질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빠지는 것은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예. 코로나 이후에 상승한 폭은 예.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건 유동성으로 오른 거니까 그 부분은 빼고 뭐 19년 말이나 20년 초의 가격으로부터 한 30%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2017년, 18년 가격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PIR로 보면은 그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 이전이요? 예. 12배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17.7배인데 12배로 떨어지려면은 뭐 아마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야지 예. 그게 이제 소득에 비해서 가구 평균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와,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부동산이 와, 정말 이게 그때 올라갈 때는 진짜 정신없이 살려고 막 하고 와 진짜 그랬는데 이게 한번 빠지니까 이게 엄청나네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실제로 강남에서도 그 역전세 그 해가지고 막 몇 억씩을 돌려주더라고요 세입자들한테. 그러니까 요새 보면 역월세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역월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역월세. 예, 역월세. 목돈을 줄 수 없으니까. 예, 목돈을 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전세 가격 우리나라 서울 보니까 평균 전세 가격이 한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5억 4천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세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다면 그 집주인이 뭐 1억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장 1억이 없으니까 1억에 대해서 은행 이자만큼 매월 뭐 40만 원, 뭐 이 정도 그냥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뭐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보니까 이 전세 제도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전세를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보다는 요새 보니까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요새 일부 상가는 주세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 주세? 네. 주마다요? 주마다 월세가 아니라 네. 주마다 그렇게 돈을 내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만큼 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 예.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우선 그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 제도까지 서서히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세 대출 자금이 700조가 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했는데 금리가 올라 보니까 이자 부담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 돈 빌려가지고 전세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부동산은 상당한 시간 동안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참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마음의 준비를. 예. 근데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78%가 실물자산, 74%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저 같은 비관론자 부동산 이야기도 듣고 요새 어떤 분들은 좀 오래 오른다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견해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누구 견해가 합리적인지 조금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교수님,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입 중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혹자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산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매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입 가격에 문제가 없다면요. 네. 정부가 매입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게 매입을 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보니까 우리나라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일부를 정부가 분양가격이 한 60 내지 70%로 매입해 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미분양 가구가 한 6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네. 이게 이제 10만 가구 되면은 이게 건설업자도 문제고 이게 부동산 PF 많은 문제가 터질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요. 예, 대신 우리가 뭐 상품 기업들과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싸게 재고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그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싸게 재고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싸게 해가지고 정부가 뭐 어차피 차별화를 해소해야 되니까 정부의 역할이니까 그런 걸 집 없이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이런 식의 좀 뭐 혜택을 좀 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떤 분한테 이거를 줘야 될 것인가. 네. 이거 시장의 원리에 뭐 좀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싸게 그냥 미분양 가구 뭐 주택 아파트 같은 거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매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매입 방식. 네, 매입 방식.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게 좋겠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무주택자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이제 포모를 느끼시다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집을 매수할 때 뭐 시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시그널? 정부가 규제를 다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 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도 DSR이나 그다음에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걸 해제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제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2010년 무렵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전세 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혹시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예. 지금 깡통전세라고 그러죠. 일부에서는 지금 깡통전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서울 핵심 지역까지 갔을 때. 핵심지? 예, 핵심지까지 갔을 때. 예, 그랬을 때 바닥이 아닌가. 예, 그때 집값이 정말 쌌거든요. 그때 미분양 가구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그때 16만 가구 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정말 좋은 집을 싸게 살 수가 있었고요. 그 핵심지도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붙은 거예요? 예, 그랬었습니다. 와, 그런 시기가 올까요, 진짜? 아직도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클은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다 또 과거는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주가도 3,300에서 2,300 가고 또 2,300에 3,000 가는데 이거를 다 뭐 듣고 이제 반복 안 될 거다 하지만 지금 반복이 또 되고 있잖아요. 예탁금도 줄고 있고. 그러면요, 교수님. 물론 이게 조금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강남 지역에 예. 입주 물량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개포나 예. 뭐 강남구 쪽에 그 서초도 원베일리도 이렇게 예. 많이 있고 그러면 그 지역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이런 핵심지에도 그렇죠.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미분양 가구가 이렇게 도시별로 보면은 네. 대구가 10,000가구가 넘어가지고 대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네. 서울이 저는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뭐 서울 아파트마저 서울 미분양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런 보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큰 아파트 단지 청약률이 뭐 70%다, 뭐 100%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돼야지 집값이 바닥일 거라는 거죠. 아직은 초기라는 것입니다. 초기예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막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핵심 강남 2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다 산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전세가랑 매매가가 이렇게 역전될 정도까지 우려하는 거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또 더 떨어질 거로 생각해가지고 안 사요. 그러니까 핵심지도 그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남 어떤 지역 아파트를 가서 사러 가서 계약했는데 이게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안 사는 계약을 거구나. 포기할 수 있고 더 미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팔려는 사람은 좀 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 가격을 내리면서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주식은 정말 그 거래가 활성화돼 가지고 뭐 가격이 떨어졌더라 팔고 싶을 때 팔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언제든지 지금 뭐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 아파트라는 거는 사고 싶을 때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없는 게 거래량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강남 아파트도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그냥 가격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어떤 가격에 팔렸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시장 가격이 이거구나. 그 이상 가격은 안 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남의 그런 좋은 아파트조차도 그런 심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사게 되는 거군요. 근데 2009년, 10년에는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사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라는 것은 흔히 공급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도 그냥 헤드라인 근원물가 하는데 근원물가에 하는 게 주로 음식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란 가격이 지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계란을 당장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알프와 에고병아리 암탉을 키울 때가 시간이 걸린 거죠. 그 사이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급등해 버리는 거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급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급이 비탄력. 강남 아파트도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많이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강남 아파트도 네, 많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 2010년에는요, 이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면은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강남이었어요. 물론 그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강남의 그 뭐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데 보면은 막 10억씩 떨어지더라고요. 매매가 거래 그 액수가.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보면은 또 예를 들면 40억 하는 게 30억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는 또 한 33억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실거래는 분명히 30억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이 33억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호가일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거구나. 네, 사실 그동안 엄청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어떤 거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됐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에 주시장이 엄청 좋고 일부 뭐 기업들, 젊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젊은 분들이 아주 극히 소수겠습니다만은 내가 제일 비싸게 샀다. 그런 가시욕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수의 사례로서 실거래를 찍으면서 그 소수의 사례인데
그거를 이제 그게 시장 가격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락해도 똑같겠네요. 그렇죠. 하락돼도 아, 네. 어떤 이제 금매물이 나와가지고 어떤 가격에 거래됐다. 뭐 실거래 가격이 이거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당시 시장 가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와, 네. 강남 지역 아파트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그 최근에 둔촌주공 그게 평균 계약률이 한 70%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요거를 조금 어떻게 좀 성공적이라고 좀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7개월 동안 이렇게 끝나는 건 없다고 봤을 때는 70%가 또 실패할 수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죠. 원래는 100%여야 되는데. 100% 돼야 되는데. 근데 70%가 나왔다는 거는 뭐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그만큼 부동산 매수 심리, 부동산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미분양 가구가 보니까 뭐 2009년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6만 가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전국이 한 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과거 사이클에 보면 미분양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한 3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서울 수도권 집값에 물론 그 바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2025년, 6년 요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정해 가면 될까요? 예, 계속 좀 뭐 저는 최소한 뭐 앞으로 2년 정도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변수가 나타나고 또 다른 외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금리가 이제 급락해 버리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사이클로만 보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거대한 변화 책에서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준비된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올 한 해의 그 키워드로서 자리 잡는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처음에 귀를 좀 닫고 주식은 좋은 우량주,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LG엔서 같은 것들을 모아가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좀 그거 외에도 좀 어떻게 좀 준비를 저희가 하면 앞으로의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위기가 온다면은 우리가 미리서 그 길목에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앉아 있으면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현금. 네. 그러면 그 모든 자산 가격을 특히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참 현금이 없는 게 참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그 부자들 보면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늘어나거든요. 그 부자들 보면은 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가격이 요즘처럼 많이 떨어지니까 뭐 주가가 뭐 1800 간다, 1600 간다, 뭐 이런 전망도 코스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우리가 줄여가지고 못 삽니다. 근데 그런 거 부자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현금으로 사지만은 용기가 있어가지고 또 레버리지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은행에서 또 빌릴 수 있는 돈 빌려가지고 또 자산을 사가지고 부자가 부를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뭐 정말 그 좋은 시기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뭐 자산 배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채권을 많이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채권을 사셨다면은 지금은 채권을 팔고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비중이 사실 너무 높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유동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주택연금 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 유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어떻든 저는 주식시장에서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뭐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뭐 현금 비중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10% 그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시청자분들께 좀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 금융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금융으로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웅단 책방도 이렇게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 방송이 저는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럴 때 그 주식시장에서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더 관심을 가지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번에 김영익 교수님께서 쓰신 이 거대한 변화 그리고 준비하신 경제의 정석 강의 꼭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인터뷰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익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